설렘을 가득 안고 아들네 집이 있는 서울로 향했던 68배의 어머니. 하지만 설날 당일 그녀는 말 한마디에 다시 부엌 구석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. 엄마 재료는 다 사놨으니까 엄마만 오시면 돼요.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. 그들이 말하는 가족의 단란함이란 결국 그녀 혼자만의 기대였다는 것을요. 그날 그녀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. 3일 후 아들은 땅을 치며 후회했고 딸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. 도대체 그녀는 무엇을 했던 걸까요?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제 이름은 김영숙 올해로 68입니다.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부산 영도에 있는 40년 된 낡은 주택을 지키며 혼자 살아온 지도 꽤 되었습니다. 사는 게 크게 고되지는 않지만 적막한 건 어쩔 수 없더군요. 특히 명절이 다가오면 집안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하고 외로웠습니다. 그러던 어느 해 설날 일주일 전 서울에 사는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제 텅 빈 마음은 금세 뜨겁게 달아올랐죠. 수화기 넘어 민수의 목소리는 어릴 적 사탕을 사달라고 조르던 때처럼 들떴습니다. 엄마, 저 민수예요. 이번 설에는 우리가 부산으로 안 내려가고 엄마가 서울로 올라오셔서 같이 보내면 어때요? 날씨도 추운데. 며느리 지은이랑 애들도 엄마 보고 싶대요.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는 며느리 지은이에게 넘어갔습니다. 지은이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죠. 어머님 올해는 서울 오셔서 편하게 쉬시다 가세요.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시고요. 몸만 오시면 돼요. 시누이 소연이한테도 다 말해뒀어요. 어머님 오셔서 호강 좀 식여드리자고요. 호강이라는 두 글자가 제 마음속 한기를 단번에 녹여주더군요. 역시 우리 며느리는 참 살갑다 싶었지요. 저는 당연히 바로 승낙했습니다. 그래, 좋다. 너희들이랑 떡국 한 그릇 같이 먹을 수 있다면 엄마는 그걸로 됐다. 며느리는 빈손으로 오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애미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?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. 설날 밥상에 뭘 올릴지 머릿속으로 이미 계획을 다 짜놓았으니까요. 며느리가 좋아하는 해산물, 아들이 좋아하는 고기, 손주들이 환장하는 동그랑땡까지. 저는 이틀을 꼬박 자갈치 시장과 깡통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. 전복이며 해삼 문어는 제일 싱싱한 놈으로 골랐고 당일 잡은 돔도 한 마리 샀습니다. 동그랑땡에 들어갈 돼지고기는 단골 정육점에 가서 직접 고르고 다져달라고 했죠. 집에 와서 직접 양념하고 반죽해 노릇노릇하게 한 솥 가득 튀겨냈습니다. 냉장고를 꽉 채울 만큼 정성스럽게 포장된 음식들을 보며 저는 엄마로서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충만함을 느꼈습니다. 그들이 다 준비했다 해도 내 손맛이 들어간 반찬 몇 개 더 얹으면 밥상이 더 풍성해질 테니까요. 설날 전날 저는 바리바리 싼 짐을 들고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. 강남에 있는 아들네 새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격한 환영을 받았습니다. 손주들은 달려와 안겼고 민수는 제 무거운 보냉 가방을 받아들며 웃었죠. 엄마 고생하셨어요. 뭘 이렇게 매번 싸 들고 오세요. 소파에 앉아 짐을 풀기도 전에 며느리 지은이가 제 팔짱을 끼며 다가왔습니다. 어머님 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.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밝았습니다. 지은이는 저를 방황제로 부엌으로 이끌었습니다. 저는 부엌을 보고 그만 멍해지고 말았습니다.
우리 집 거실보다 더 큰 그 최신식 아일랜드 부엌에는 온갖 식재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. 새벽 배송으로 도착해 아직 냉기도 가시지 않은 진공 포장된 고기들, 유기농 마크가 붙은 채소 박스 백화점에서 온 값비싼 해산물 선물 세트까지 지은이는 그 식재료 산을 가리키며 천진난만하게 웃었습니다. 어머님 보세요. 재료는 제가 다 사놨어요. 이제 어머님만 계시면 돼요. 그 말을 마치고 며느리는 벽에 걸려있던 새 앞치마를 꺼내 제 허리에 둘러주었습니다.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르듯 말이죠. 그러고는 저를 부엌 쪽으로 살짝 밀어넣고는 평하고 뒤돌아 거실 소파로 가서 아이들과 TV를 보더군요. 저는 우스꽝스러운 앞치마를 입은 채 덩그러니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. 싱크대에 쌓인 씻지 않은 채소들, 핏물도 빼지 않은 고기들을 보며 제 마음은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.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. 이건 명절을 함께 보내자는 초대가 아니라 출장 요리사를 부른 것이라는 사실을요. 내려다본 제 초라한 모습과 거실에서 들려오는 하하호호 웃음소리. 가슴속에 쓴물이 올라왔지만 저는 꾹 눌러 참았습니다. 괜찮아, 김영숙. 가족들이 내 음식을 좋아하잖아. 그게 내 가치야. 좀 더 고생하면 어때? 설날 당일 저는 집안에서 가장 먼저 일과를 시작했습니다. 동이 트기도 전에 그 전쟁터 같은 부엌으로 들어가 채소를 씻고 다듬고 지지고 볶았습니다. 저는 멈추지 않는 팽이처럼 넓은 부엌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. 오픈형 주방이라 거실 소리는 너무나 잘 들렸습니다. 그곳은 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. 아침 9시 손주들이 일어나 세뱃돈을 받고 지르는 환호성. 오전 11시 아들과 사위가 TV 채널을 두고 투닥거리는 소리. 오후 3시 딸 소연이와 며느리가 소파에 누워 마스크팩을 붙인 채 스마트폰을 보며 백화점 세일 정보를 나누는 수다 소리. 후드 돌아가는 소리가 거실의 웃음소리를 어느 정도 막아주었지만 오히려 제 고독은 더 선명해졌습니다. 가끔 누군가 시찰 나오듯 부엌을 기웃거리며 한마디 던질 뿐이었습니다. 와, 엄마 냄새 좋다. 언제 다 돼요? 우리 배고파 죽겠어요.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들은 다시 웃음이 넘치는 그들만의 세상으로 사라졌습니다. 엄마 힘들지 않으세요? 엄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? 라고 묻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. 마치 제가 원래부터 부엌 붙박이인 것처럼 말이죠. 오후에 전을 부치다가 기름이 튀어 손등에 물집이 잡혔습니다. 화끈거리고 쓰라린 고통의 찬물로 한참을 씻어냈습니다. 거칠고 주름진 제 손과 붉게 부어오른 손등을 보며 거실에서 들려오는 TV 속 연예인들의 명절 인사 소리를 듣는데 처음으로 제 인생이 서글프고 하찮게 느껴졌습니다. 저녁 7, 7시 드디어 마지막 요리인 갈비찜을 식탁에 올렸습니다. 거의 20가지가 넘는 요리로 식탁 다리가 부러질 듯 했습니다. 가족들이 식탁으로 몰려들며 과장된 탄성을 질렀습니다. 와, 장모님 최고입니다. 이건 뭐 호텔 뷔페 수준이네요. 할머니 짱나 동그랑 땡 먹을래? 칭찬 세례 속에서 모두 젓가락을 들었지만 저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제대로 펴지도 못했습니다. 밥 한 공기를 퍼서 겨우 식탁 구석진 자리에 엉덩이를 붙였습니다. 첫 숟갈을 뜨기도 전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. 어머님 지훈이가 밥을 안 먹으려고 해요. 어머님이 좀 먹여주세요.
마치 아주 당연한 일을 시키듯 말이죠. 저는 태블릿 PC에 콜을 받고 있는 6살 손자를 보며 말했습니다. 이제 학교 갈 나이인데 혼자 먹을 수 있지 않니? 그러자 며느리는 정색을 했습니다. 아휴, 어머님, 할머니가 계시니까 어리광 부리는 거죠. 어머님이 먹여주셔야 잘 먹어요. 빨리요, 국 식어요.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제 밥그릇을 내려놓고 손자의 밥그릇을 들었습니다. 손자는 만화 보느라 정신이 팔려 밥을 입에 물고만 있었습니다. 20분 넘게 씨름하며 밥을 다 먹이고 나니 식탁 위의 음식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. 식은 밥을 물에 말아 몇 술 끓였는데 이번엔 딸 소연이가 불렀습니다. 엄마, 나 뒤꿈치 까졌는데 방에 밴드 있어. 좀 갖다 줘. 다시 밥숟갈을 놓고 방으로 가서 밴드를 찾아다 주었습니다. 돌아오니 이번엔 큰 손주가 주스를 엎질렀습니다. 어머님 행주요. 행주 빨리 좀 닦아주세요. 저는 또다시 무릎을 꿇고 끈적이는 바닥을 닦았습니다. 제가 다시 식탁에 앉았을 땐 이미 식사는 끝나 있었습니다. 가족들은 과일을 깎아 거실로 이동했고 식탁 위엔 전쟁이 휩쓸고 간 빈 접시들과 한 숟갈도 뜨지 못한 채 차갑게 말라버린 제 밥그릇만 남아 있었습니다. 설거지를 끝내고 나니 거실에선 또 다른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. 그때 며느리가 셀카봉을 꺼내며 외쳤습니다. 자자, 다 모이세요. 우리 다 같이 모인 김에 가족 사진 찍어요. 아들, 딸, 사위 며느리, 손주들까지 거실의 예쁜 아트월 앞에 모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. 저는 젖은 앞침에 손을 닦으며 부엌에서 나왔습니다. 저도 끼고 싶었으니까요. 하지만 며느리는 타이머를 눌렀습니다. 삽 2위1. 잠깐만 놔둬. 제 목소리는 그들의 환호성에 묻혀버렸습니다. 누구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누구도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. 콜칵. 그렇게 찍힌 사진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. 아니, 젖은 앞치마를 두르고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 초점이 나간 흐릿한 배경으로 찍혀 있었죠. 아들과 딸은 엄마가 빠졌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. 며느리는 사진을 확인하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와, 진짜 잘 나왔다. 다들 표정 너무 좋아.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. 제가 스스로를 위로하며 부여잡고 있던 엄마로서의 가치가 그 무심한 셔터 소리에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. 그날 밤 저는 낯선 객방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스마트폰을 켜서 며느리가 SNS에 올린 사진을 봤습니다. 가족은 나의 가장 따뜻한 안식처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확대해보니 아들의 자랑스런 얼굴달에 행복한 미소가 보였습니다. 정말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. 저라는 늙은이가 낄 자리는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요. 문득 지난 몇 년간의 명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. 재작년 홋카이도로 스키 여행을 간다며 통보만 했던 아이들. 작년 친구들을 우르르 데리고 와서 저를 3박 4일 동안 식모처럼 부려먹고 간 아이들. 옛날 집이 불편하다며 밥만 먹고 도망치듯 서울로 가버리던 아이들.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. 이 모든 가족 모임은 저 혼자만의 짝사랑이었다는 것을요. 저에게 명절은 자식들을 먹이는 기쁨이었지만 그들에게 저는 그저 항구의 관리인 길일 뿐이었습니다.
배가 들어오면 정비해주고 연료를 채워주는 하지만 배에 탈 자격은 없는 사람. 사진 한 장에 내 자리 하나 내어주지 않는 존재. 어둠 속에서 혼자 소리 없이 웃다가 결국 베개가 흠뻑 젖도록 울었습니다. 한참을 울다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. 강원도 강릉에 사는 옛 친구 순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순자야 자니 지금 내가 거기로 가면 너무 민폐일까? 새벽 3시인데도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. 언제든 와라. 내 방은 항상 있다. 저는 그 길로 짐을 쌌습니다. 옷 몇 벌과 비상금만 챙겼습니다. 쪽지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. 저는 마치 임무를 마친 요리사처럼 무대 뒤로 사라지는 배우처럼 조용히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. 서울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뼈를 찌르는 듯했지만 생전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이었습니다. 이번 설 나는 사직하련다. 밥 다 먹었고 사진도 찍었으니 남은 연휴는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. 강릉행 KTX 이음을 타고 차창밖 풍경을 보며 저는 맹세했습니다. 이제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자유를 누리겠다고. 제 실종은 설날 다음 날 점심때가 되어서야 발각되었습니다. 느지막이 일어난 가족들이 배고픔을 느끼고 부엌으로 나왔을 때 그곳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. 식탁 위엔 어제 다듬어둔 재료들이 그대로 있었지만 그걸 요리로 만들 사람은 없었죠. 첫날은 혼란과 짜증이었습니다. 며느리와 딸이 밥을 하려다 냄비를 태우고 서로 네 탓이라며 싸웠습니다. 결국 점심은 라면으로 때웠죠. 둘째 날은 공포였습니다. 제 전화기가 꺼져 있으니 친척부터 부산 이웃집까지 다 전화를 돌렸습니다. 하지만 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. 배달 음식만 시켜 먹다 보니 다들 속이 뒤집어졌고 집안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. 셋째 날은 피로와 원망이었습니다. 엄마는 나이 드셔서 왜 갑자기 가출을 하고 그래. 말을 하고 가시지 우리 밥은 어쩌라고. 그들이 저를 원망하고 있을 때쯤 집의 엽서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. 강릉 바다 풍경이 담긴 엽서였습니다. 뒷면엔 짧은 글만 적혀 있었습니다. 사랑하는 아이들아, 지난 세월 엄마는 늘 너희를 기다렸다. 하지만 올해는 기다리지 않으련다. 엄마도 엄마만의 명절을 보내고 싶구나. 나 찾지 마라. 잘 지내고 있다. 엄마가 돌아온다는 말도 주소도 없었습니다. 아들 민수는 엽서를 읽고 얼어붙었습니다. 엄마는 늘 기다렸다. 올해는 기다리지 않으련다.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. 자신들이 당연하게 누렸던 그 모든 것이 엄마의 희생과 기다림 덕분이었다는 것을요. 연휴 마지막 날 강릉 중앙시장. 저는 순자의 반찬 가게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. 손님이 많아 정신없이 고추장아찌를 포장하고 있는데 누군가 가게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. 고개를 들어보니 아들 민수와 딸 소연이었습니다. 며칠 새 수염이 덥수룩해진 아들과 눈이 퉁퉁 부은 딸. 그들은 시장통 한복판에서 저를 보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. 엄마 잘못했어요. 저는 앞치마를 벗고 덤덤하게 말했습니다. 손님 길 막지 말고 나와라. 우리는 근처 순밥집으로 갔습니다. 아들이 고개도 못 들고 말했습니다. 엄마 집에 가요? 이제 엄마 일 안 시킬게요. 밥 다 사 먹을게요. 제발요. 저는 국밥을 한술 뜨며 물었습니다. 민수야, 너희가 필요한 게 엄마냐?
아니면 설날 밥 해줄 요리사냐.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. 당연히 엄마죠. 그래, 그럼 너희 가족 사진에 그 엄마는 어디 있었니? 딸 소연이가 펑펑 울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. 엄마 미안해?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. 엄마도 힘들다는 걸 몰랐어. 정말 미안해. 저는 아이들을 보며 웃었습니다. 그래, 나도 잘못이 있다. 내가 무조건 희생하는 게 사랑인 줄 알았어. 너희에게 엄마도 쉬고 싶은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주지 않은 내 탓도 있어.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. 나 당분간 집에 안 간다. 여기 강릉 생활이 너무 좋아. 바다도 보고 순자랑 수다도 떨고. 여기서 좀 더 지낼 거다. 그리고 덧붙였습니다. 앞으로 내 집에 올 때는 손님처럼 대접받으러 오지 마라. 그리고 이금나오 하나는 약속해라. 밥 먹을 때 밥상 차리는 사람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는 거 없다. 가족이라면 모두가 식탁에 같이 앉아야 한다. 그게 안 되면 밥 안 준다. 다음 날 아이들이 서울로 돌아가기 전 우리는 강문 해변으로 갔습니다. 아들이 쭈뼛거리며 지나가는 학생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었습니다. 이번에는 셀카봉도 화려한 조명도 없었습니다. 바람에 머리가 헝클어지고 얼굴은 좀 부었지만 아들과 딸은 제 양옆에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었습니다. 마치 저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아이들처럼요. 사진 속 우리는 촌스럽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. 이게 진짜 가족 사진이죠. 저는 이번 파업으로 제 인생의 자유와 존중을 되찾았습니다.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좀 늦었지만 가장 중요한 인생 수업을 해주었습니다. 이제 저는 부엌대기 엄마가 아닙니다. 저는 김영숙이고 그들의 엄마이며 바로 나 자신입니다.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가족사진 앵글 밖으로 밀려났던 어머니의 우아한 파업. 밥 먹을 땐 모두가 식탁에 앉아야 한다는 그 마지막 규칙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.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? 부엌에 있는 그 뒷모습에 고생했다, 고맙다. 말 한마디 건네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. 영숙 어머님의 선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. 여러분의 공감과 구독은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